네. 옷장 작전 타임. 이번 시간에는요, 기획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더 전진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쉬는 거다라는 관점, 어떤 관점일까요? 일단 3월 코스피 밴드를 2460에서 2730포인트까지 잡고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신증권 FICC 이경민 리서치부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참여해 주셨는데 네. 지금 중요한 순간이어서 또 네. 모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조금 답답하게 느끼는 점은 부장님 뒤에 백에 계시네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 네. 매드맨 전략이라고 하는 이 관세가 물론 협상 수단인 건 알았지만 진짜 3월 4일에 부과를 하게 됐고요. 25% 조정의 중심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려할 게 없다라는 모드시더라고요. 이미 뭐 협상 수단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내성이 생길 거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협상수단이라는 점들은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최근 보면은 뭐 워낙 많은 말들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걱정이 많고 그에 따른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협상 여지는 있다라는 것들을 내비친 상황이라서 최악의 상황은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지금보다 더 나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것은 상호관세나 보편관세는 이제 4월 1일 이후 4월 2일까지고 그 전까지 협상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풀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란 점. 그리고 오늘도 들려온 뉴스들을 본다면은 추가 관세는 뭐 한 달들 더 유예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말했던 것과는 달리 진짜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관세 부과된 건 중국 관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말들이 있어서 시장이 출렁이긴 했지만 실질적인 액션이 취해진 거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인식을 하면서 관세는 협상수단이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었고, 뭐 여행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는 하반기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경제지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상반기에는 오히려 많이 걱정했던 것들보다는 좀 진정되는 그림, 하반기는 좀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저희는 상고하죠. 상반기에 좀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고 하반기에는 조금 불안정한 요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이 상반기니까 네. 지금의 기회를 잘 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미치광이 전략은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미쳐 있진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지금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트럼프 발언, 코멘트 하나에 되게 일일비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펀더멘탈을 보자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지금 유럽 경기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고 경기 부양 정책 세게 나왔고 유럽도 경기 드라이버가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은 좀 슬로해지는 가운데 미국 이외의 지역들 경기가 좀 살아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달러가 좀 안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채권물도 내려가고 있다는 점들이 미국 이외의 지역, non-US 지역들의 투자 환경에는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현재 구간은.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책에 있어서는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흐름이 펼쳐지게 될까요? 가장 큰 이벤트 3월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관세가 인플레를 자극합니다. 성장률 둔화 속의 인플레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라고 하면서 심리가 완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3월 금리 방향성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번 주말 고용지표가 중요하겠죠. 실업률은 거의 플랫한 상황에서 신규 취업자 수는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만큼 잘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일 날 발표되는 CPI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지표를 확인하게 된다면 어쩌면은 3월 FMC에서는 다소 비둘기파적인 연준의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폭등을 한다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물가 급등의 이유는 지난번에 1월 CPI가 반등했던 것은 일회성 요인이 더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1월 PC는 둔화됐고요. 그렇지만 반등을 했다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물가가 올랐다라는 것들이 들어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물가가 오른 건 없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매 판매가 꺾였다, 뭐 소비가 마이너스 같다, 전월 대비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가는 내려가지 않을까요? 하드 데이터가 물가에 영향을 줄지, 심리 데이터가 물가에 영향을 줄지 지금은 하드 데이터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물가 둔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2월 CPI, 2월 PCE, 3월 CPI, 3월 PC까지 둔화를 이어가면서 시장에 팽배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로 좀 전환되고, 이런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시장에는 좀 더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플레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심리 작용이 꽤 크게 작용을 네.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받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많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물론 오늘 새벽에 확인했던 미장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 있고 네. 방향이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을 수 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하드 데이터 자체가 금리 인하를 부추길 수 있는 비둘기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미국장에 있어서는 하락 추세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당분간은 하락 추세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다만 다만 여기서 다시금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면서 작년과 같은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매크로 환경, 펀더멘탈 환경을 보면은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라는 것들이 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정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성장, 이익 성장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미국이 고밸류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12개월 선행 EPS나 이익 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 하에 고밸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왔는데, 최근 올해 들어서는 이익 성장이 좀 멈추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분기별 이익이나 이익 개선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박스권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 2주 전, 3주 전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거나 S&P 500 같은 경우는 돌파했을 때 박스권 상단이다,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시장이 좀 내려와서 어느 정도 굉장히 불안감들이 팽배했을 때는 저희는 지금은 저점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지금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 와 있고요. 극단적인 공포 구간, 그리고 개인 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강세 전망, 약세 전망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40%대로 역사적 최저치에 도달해 있고, 그리고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것들도 0.8을 넘어서면서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 민감도가 충분히 높아졌다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반적인 심리와 그런 리스크 지표들은 최악 이상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미국 증시도 지금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레벨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단부에 많이 놓여져 있는 자리는 맞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사실 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다양한 섹터가 있겠지만 네. 가장 중심에 반도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를 그래서 계속 쳐다보게 되는데요. 글쎄요, 현재 구간에 있을 때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뭐 진짜 지금이 박스 저점이라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있어서는 안심을 해도 되는 구역처럼 들리긴 하거든요. 네. 국내 반도체업에 있어서의 전망은요? 일단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빅테크 영향력에서 뭐 벗어날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이전보다는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말씀해 주셨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익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는 건 맞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00%대 이익 성장을 보였던 게 지금 두 자릿수대로 내려왔고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꺾였냐? 그건 또 아니죠. 이익은 성장을 하긴 하는데 성장 속도가 좀 더뎌진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밸류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24배, 25배 수준까지 내려왔다면 밸류에이션 하단이라서 저희는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의 흐름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이런 흐름들은 한국 반도체에도 충분히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보다는 반도체,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은 좀 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를 맞추냐면은 중국입니다.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가운데 어제 양회에서 끝났듯이 중국 성장 드라이브, 내수 회복, 그리고 AI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들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중국 그 흐름들을 본다면 무선통신, 그러니까 핸드폰 판매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월 한국 수출을 본다면은 무선통신기기 판매, 중국 판매가 120%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중국 내 중국 내 핸드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전자기기 판매가
급증을 하는 데 따른 수요 회복에 대한 그런 그림들이 그동안에는 미국만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미국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었다면 네. 이번에는 최근에는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중국 모멘텀까지 붙어주면서 시장에는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미국 엔비디아가 그렇게 폭락을 했는데도 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미국 반도체만 보는 것도 뭐 보기보다는 중국 경제 지표 언제 얼마나 좋을지 특히 3월 17일 날 발표되는 1월, 2월 소매 판매량 산업 생산이 있는데 그 하드 데이터들이 얼만큼 잘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아마 그동안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반도체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재미난 포인트예요. 그간은 엔비디아 연동해서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주를 봤는데 네. 이제는 중국 쪽 데이터와 함께 보면서 네. 레벨을 체크할 수 있겠다라는 점 긍정적이라고 생겨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본격적인 다른 섹터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2월 말부터 단기 조정이 좀 시작됐어요. 사실 2월 첫 거래일과 2월 마지막 거래일에 맞아요. 좀 관세 여파로 쿵 네.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우리 부장님께서 써주셨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적극적인 매수도 괜찮겠다라는 스탠스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상반기에 목표를 코스피 3천까지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근거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펀더인가요? 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연간 전망을 하면서부터도 계속 상과저를 말씀드렸고 3천 타겟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전반적으로 상저하고 컨센이 굉장히 많았죠. 되게 바이어스 있는 소수 의견이었는데 최근 분위기를 본다면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에 심리가 워낙 안 좋았던 것은 국내 정치적 리스크도 있지만 악재란 악재들은 선반영되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반등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불확실성 완화, 플러스 알파가 뭐에 있냐면 선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100원짜리 물건이 두세 달 뒤에 120원이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120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미국은 서비스업 경기, 소비가 좀 꺾인다고 하지만 제조업 경기는 살아나고 있거든요. 제조업 PMI는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고 유럽도 제조업 PMI가 2달 연속 반등을 하고 있고 중국 교육 지표도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림이라서 저희는 불확실성 완화 플러스 선수요 유입 그로 인한 제조업 경기 회복 이제 앞으로 바라볼 것은 중국 경기 회복과 유럽 경기 회복 기대. 그렇게 되면 달러는 안정되고 원화도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앞서 말씀드렸던 선수요 중국 경기 회복이 맞물리게 된다면 1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4월, 5월까지 시장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천 가시권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반등, 그러니까 2월 말 전까지 반등은 불확실성 완화 플러스 선수요 유입이었다면 앞으로 흐름들은 실질적으로 보는 중국 경기 회복, 유럽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달러 약세,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그림들이 아마 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주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사실 우리 지수에 러브콜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 네. 쪽 땡큐 연기금입니다. 네. 40거래일 넘게 심지어 지금 현재 구간 가수급이긴 하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외국인은 언제 들어올까에 대한 부분은 네. 사실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은 다 있으실 거란 네. 말이죠. 수급에 있어서는 외국인 수급 희망적으로 보세요? 일단 연기금은 꾸준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연기금의 지금 한국 주식 비중이 11.5%밖에 안 되고 올해 목표치는 14.9%입니다. 굉장히 격차가 크죠. 예. 규모만 놓고 한다면 한 30조 가까이 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은 좀 채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외국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연기금 순매수가 들어오면 작년과 같은 추세적인 하락은 가능성 높지 않다라는 거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는 어떤 매매 주체도 없이 외국인 현선물 매매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면 반등, 팔면은 매도 이렇게 하락 이 패턴이었다면 지금 연기금이 꾸준히 사주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사주면 좀 탄력이 좀 강한 흐름 판다 하더라도 일부 조정을 받는 정도지 무너지는 그림이나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림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외국인은 언제 들어오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110에서 106으로 내려왔습니다. 4% 정도 빠졌죠. 원 달러 환율은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달러보다도 원화가 약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원달러율이 1,480원에 있던 게 내려오긴 했지만 달러보다 더 많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외국인 수급은 좀 위축되는 상황인데 아마 3월 중순쯤 국내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고 원달러율이 안정이 되게 된다면 그리고 1,400원이 깨질 수 있다는 그림들이 좀 구체화되게 된다면 아마 외국인들은 또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 레벨업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사실 이벤트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의 윤곽이 걷어지면 그때부터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흐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섹터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방산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부장님, 더 갈까요? 뭐 지금 과열 오버슈팅 국면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죠. 그런데 저는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열이나 오버슈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그림상으로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적으로 무너진다라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는 좀 쉬었다 가는 게 한 템포 더 멀리 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뭐 인터넷이나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한번 보시면은 한 4개월 정도 급등을 한 뒤에는 한두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레벨업 되는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인터넷 업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고 방산 같은 경우도 11월, 12월 달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물량 소화 과정, 과열 해소 과정이 있은 뒤에 다시 한번 레벨업 됐던 그림이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과열권을 좀 과열을 시킨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한 4월 중순,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좀 도래하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한 달 정도 뒤에 어느 정도 레벨이 떨어졌을 때 그때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비중이 워낙 많으신 분들이다 라고 싶으면은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서 좀 아직까지 못 올라온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해서의 기회. 네. 방산주 이해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확 된 것 같아요. 네. 잠시 쉴 동안 다른 쪽 섹터가 또 주도 섹터로서의 의미를 다지고 그러고 나서 방산주가 다시 올라왔었던 네. 것처럼 조선, 방산 한 번 더 그 쉼은 필요할 수 있다. 염두에 네. 둬야겠습니다. 자, 반면 관세 피해 섹터로 군림하는 쪽, 뭐 자동차는 그래도 1개월간 관세 적용 네. 면제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1개월이라는 점에서 한숨 그렇죠. 돌린 거잖아요. 네, 2차 전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것처럼 네. 보여지기는 합니다. 물론 유럽 액션 플랜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그게 구체적이지가 않다라는 네. 평가가 또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피해는 피해인 건가요? 일단은 뭐 피해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지금 주가 레벨에 있겠죠. 예. 지금 보면은 특히 일단 자동차부터 말씀드리면은 PER 밸류에이션이 4배 미칩니다. PBR 밸류에이션은 0.5배 미치고요. 너무 싼 구간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레벨에서는 더 빠지기보다는 반등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안정한 요인들이 많긴 한데 일단 중국 경기 회복 플러스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들어오면은 전기차 판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유럽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부분들은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불안 심리를 좀 진정시켜 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냐 그건 좀 확인해야 되겠죠. 네. 그 전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소재 쪽, 그러니까 원자재 쪽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어서 저희는 2차전지 소재 이쪽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이 바닥권이라서 언제든지 접근을 하셔도 그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신저가 알림 뜨고 현대차 그때 좀 놀랐는데 확실히 지금 바텀 픽싱 작용을 하고 있는지 네. 그 부분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가에 있어서는 부담이 없는 구간은 네. 맞다라는 평가 주셨고요. 자, 부장님, 3월에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네. FOMC도 있지만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공매도 재개일 네, 겁니다. 사실상 증시의 긍정이다, 부정이다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이것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되돌아보시면 공매도가 금지돼서 시장이 올라갔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딱 하루 좋았죠. 공매도 금지 발표된 날 하루 딱 좋았다가 일정 부분 되돌린 다음에 그냥 경로를 따라갔던 것이지. 그러니까 수급 변수는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변수지 이게 시장 방향성을 뭐 떨어질 주식을 올리고 올라갈 주식을 떨어뜨리는 그림은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3번의 공매도 재개 시점이 있습니다. 2009년, 2011년, 2021년 3번 다 단기 등락은 있었지만 3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2009년에는 14%가 올랐고요. 외국인이 12조를 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10%가 올랐고요. 외국인이 6조를 샀고요. 2021년만 외국인이 10조를 넘게 팔긴 했는데 그때도 3% 가까이 올랐어요. 세 번 다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만 빼면은 두 번의 경우는 외국인이 샀어요. 그것도 대규모로 샀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공매도가 금지되게 되면은 또 다른 해지 수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나 그런 매매는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이 올라온 종목들. 제가 아까도 조선 방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종목이나 업종들은 항상 좀 타겟이 됐거든요. 공매도의 타겟이나 좀 조정이 트리거가 됐던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고평가돼 있는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이고 저평가 있는 종목들은 좀 비중을 늘리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공매도 재개가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과정이지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진다?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고 오히려 외국인 유동성들이 좀 더 원활해지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3월 전략을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아요? 오른쪽은 비중을 좀 줄여가고요. 지금 안 움직이고 조용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를 노려보는 것으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3월의 전략으로 만들어봐도 괜찮을지요? 저희는 시장 흐름들이 지금은 순환매일 장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한 3, 4개월 정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업종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아직까지도 낮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요 세 개 업종이 7월 11일 고점 이후 수익률을 보면은 이 세 개 업종이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크게 마이너스권이거든요. 충분히 갭 줄이기 차원에서의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의 종목들을 좀 줄이시고 아직까지 못 오른 저평가 매력이 큰 왜냐면은 이 업종들의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를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쳤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은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더 반등이 탄력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시는 게 아마 3월에는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중국 데이터 확보하면서 보자고 하셨고 자동차는 언제 들어가도 부담이 없는 레벨 단위라고 말씀 주셨고 2차 전지는 소재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쪽으로 3월에는 여러분 여유 있는 호흡으로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플러스권, 코스닥은 마이너스권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의 수가 많지만 3월 들어서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 전략 잘 세워봤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성투하시길 바라면서요. 5장 작전 타임은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성공 마감 전략과 함께 마감장 전략도 챙겨보시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